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2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화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거법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증거법 강의의 내용은 크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절 총설부터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이렇게 8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1절 총설에서 증거의 의, 그리고 증거의 종류, 증거 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절의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으로 넘어가서 증거재판주의라는 것이 단순히 증거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323조 1항과 결합하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즉 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친 증거 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소범죄 사실이나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 그리고 간접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간접 사실을 통해서 주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 또 보조 사실 같은 경우에는 증명력을 증강시키는 경우인지 감쇄시키는 경우인지 등에 따라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를 보았습니다. 법규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관습법이라든지 외국에서 처벌되는 경우인지 아닌지와 같은 법규, 쉽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역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과 달리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유로운 증명은 엄격한 증명의 요건, 즉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 적법한 증거조사 방식을 거치지 않았다든지, 예를 들면 변론 종결 후에 수집된 증거였기 때문에 법정에서 법이 정한 증거조사 방법을 거칠 수 없었던 경우를 제가 예로 들었죠. 또는 증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증거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불요증 사실. 불요증 사실이라는 건 말 그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증명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으로서는 먼저 마인드맵을 통해서 보고 넘어가면요, 크게 정상관계 사실과 소송법적 사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실체에 대해서 공소장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체에 관한 것이 아닌 절차에 관한 사항들은 소송법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정상관계 사실이나 소송법적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네 번째, 불요증 사실에서는 다시 클릭을 하겠습니다. 엄격한 증명도 자유로운 증명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불요증 사실인데, 거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공지의 사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리고 추정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수업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증명의 정도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에 이르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로 하면 쉬운데 그에 관한 판례를 제 강의 안에 많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판례가 시험 공부에는 큰 도움이 될지 않을지는 모르더라도 증거법에 있어서 증명의 정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마인드맵에서 봤던 체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시 강의안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본 것처럼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첫 번째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데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은 아까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상관계 사실과 또 하나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소송법적 사실이죠. 그 중에서 정상관계 사실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경력이나 성격,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또는 양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례를 읽고 1심 법원에서 법원조직법 54조의 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법원조직법 54조의 3에 보시면 나중에 법전을 보시면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사관을 둘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양형을 조사하는 양형조사관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 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을 해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안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법원조직법에 의한 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가 현행법상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양형조사가 위법하게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례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조문을 보시면 조사관에 대한 근거가 있고 그 조사관을 활용해서 조사관을 통해서 양형에 관계되는 사실을 조사했다는 것이죠. 판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0년 4월 29일 선고된 2010도 750호 판결인데요. 양형의 조건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51조의 사항은 형법 총론 시간에 뒤에 형의 양정을 줄여서 이제 양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양형의 조건이 되는 것에 대해서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같은 사항은 널리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법률상 규정된 형의 가중감면의 사유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이 규정한 증거로서의 자격이나 증거조사 방식의 구애됨이 없이, 즉 지금 제가 줄치고 있는 이 파란 부분은 엄격한 증명의 요건을 말하는 것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조사해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범죄 사실 인정하는 절차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얼마든지 양형 조건에 관한 형법 51조의 사항을 수집 조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심 법원이 법원조직법 54조의 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 조사에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8호를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거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수집조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양형에 관한 정상에 관한 사실, 그 다음에 지금 나항에서 보려고 하는 소송법적 사실, 이 두 가지는 대표적인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인데요. 그럼 소송법적 사실이란 무엇이냐? 범죄 사실이나 양형 사실 이외의 것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된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송법적 사실에는 소송 조건의 존부 및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과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을 위한 기초 사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조건의 존부 및 절차 진행의 적법성에 관한 사실은 소송법적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그 고소 취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같은 문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경과되었는지 같은 문제, 증거조사가 과연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여부 같은 것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소송법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하였는데 그중 범인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를 적법한 고소로 볼 수 있는지. 네, 이 부분은 이미 형사소송법 1을 공부하시면서 공부했겠지만 반드시 고소장에 의하여 할 필요가 없고 이와 같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권자의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에도 고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고소에 필요한 고소 능력의 정도. 네, 이 부분도 이미 형사소송법 1에서 공부하셨을 겁니다. 의사 능력인 것이죠. 민법상의 의사 능력에 준하는 것이죠. 행위 능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와 같은 소송법적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그렇다는 것이고,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 네, 고소의 효력의 객관적 범위로서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고소 불가분의 객관적 고소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년 6월 24일 선고 2011도 4451호 판결인데요. 판시사항의 1과 2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공부를 맡기고 3에 보시면요.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효력은 당연히 그 일죄의 전부, 나머지까지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와 같은 문제가 벌어졌는지는 판시사항 4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밑줄을 먼저 쳐놨습니다. 범행 당일 2시 30분경, 새벽 2시 30분경 가는 목적으로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간 약취 범행에 대한 고소와 그로부터 약 10분 정도 지난 2시 40분경 다시 피해자를 그 부근의 빌딩 2층으로 끌고 간 약취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범죄 사실이 모두 일지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둘 중에 하나, 일부에 대해서 고소가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했던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판시사항 4.4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날인은 없는 겁니다. 성명은 이름이죠. 다 아시다시피 날인은 도장입니다. 도장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법정 대리인인 공소외인 아버지죠. 공소외인의 무인 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본인이 과연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로마자 2의 판시 요지는 항소 이유의 철회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예습을 원하시는 분들 먼저 읽어보시고 나중에 항소 이유 파트에 넘어가서 13장인가요? 13장에 넘어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는데요. 대면 수업 같으면 제가 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자세히 설명하려고 밑줄을 쳐놨는데 다시 교실에서 만나는 수업에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참조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계속해서 소송법적 사실 중에서 두 번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기초사실도 소송법적 사실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문법칙에서 배우게 되는 313조 1항 단서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히 한 것은 전문법칙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합니다. 또 자백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설명에 의하면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보게 될 것 같은데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아래 83-1718 판결에서 볼 수 있는데 학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판례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진술의 임의성, 자백도 진술의 일종이니까요.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에 대해서 보면 83-1718 판결의 내용이죠.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 공판정에서 그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 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즉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례이기도 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술의 임의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정상관계 사실과 소송법적 사실이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불요증 사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정한 경우에는 증명이 되는 사실 자체의 성격에 비추어서 별도의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불요증 사실이라고 합니다. 원래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모두 요증 사실이기 때문에 불요증 사실은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공지의 사실, 널리 알려진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역사상 명백한 사실. 예를 들어서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다는 사실이라든지 또는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한다든지 이런 사실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공정한 사실 인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을 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공지의 사실과 구별해야 될 사실 중에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아마 보셨을 텐데 당해 재판부에서 이전에 판단하였던 사건 결과를 당연히 법원에서는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수소법원이 직무상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을 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고요. 공지의 사실과는 달리 법원이 직무상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도 공정한 재판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법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당연히 증명의 대상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첫 번째로 공지의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정된 사실이 있겠습니다. 추정된 사실에는 두 가지로 다시 나눠져서 법률상 추정된 사실과 사실상 추정된 사실인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그로부터 B라는 사실의 인정이 추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추론의 과정이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법률상 추정된 사실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추정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 추정이라는 것은 A와 같은 전제 사실이 인정되면 반대 증명이 없는 한, 반대 증명이 있으면 추정이 깨지죠. 그것이 의제, 간주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민법 총칙이나 법을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실 때 공부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반대 증명이 없는 한 일정한 사실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이죠. 따라서 추정된 사실이 반대 증거에 의해서 부인되지 않는 한 법원은 추정 사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고요. 현행법상으로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 수익의 추정이라든지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불법 배출과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면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고요. 그렇지만 법률상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실체진실주의와 또 증거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 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법률상 추정은 합리적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제사실로부터 일정한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험 법칙이나 논리 법칙 같은 것에 비추어 보서 합리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속요건에 해당 사실의 존재가 증명이 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과 행위자의 책임이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추정된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의 다툼이 있어서 의심이 생긴 때에는 추정의 효과가 깨지고 그때는 검사가 행위의 위법성, 유책성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증명을 하여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증거재판주의에서 말하는 왼쪽 마인드맵 화면이 조그맣게 켜져 있죠. 엄격한 목차를 보시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을 거쳐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그리고 불효증 사실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명의 정도라는 것인데 증명의 정도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의 확신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설명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강의 안에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해서 실무에서 문제가 되었던 판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증명의 정도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보시면 형사소송법에서 증명의 정도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beyond reasonable doubt가 되는 것이지요. 이 설명은 굉장히 단순한데 실무에 판례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 매우 많은 판례를 제가 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당장 다 이해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증명의 정도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실무에서 문제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차원에서 관점에서 강의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래 2008도 7112호 판결은 수뢰자, 뇌물을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이 뇌물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주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진술을 어떻게 신빙성을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설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그리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거 능력 없는 증거를 가지고 구속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 사실이나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에서도 뇌물 사건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람과 받았다는 사람밖에 없고 물증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판시사항 1에 보시면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 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 공여자의 진술은 증거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인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상당한지 아닌지, 진술 전후의 일관성, 전후에 진술이 일관되는지 뿐만 아니라 진술자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아울러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실에 반하는 그런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이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하지만 그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라는 것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바,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은 reasonable doubt라는 것은 요증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대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 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이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그렇죠? 이와 같은 법리 하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사망 이하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 이하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다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 로마자 2항에서 문제가 되는 판시상 2를 보시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공소범죄 사실로서 당연히 엄격한 증명에 의해서 증명하여야 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는 엄격한 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케 하는 간접 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 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 사실의 인정 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납득이 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되겠죠.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효과를 일으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가만히 읽고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당연한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항에서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판례는 명예훼손죄에서 형법 강론과 관련이 있죠.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사실을 어느 정도로 적시해야 되느냐 문제가 되었고, 또 형법 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당연히 검사가 증명해야 되겠죠. 증명의 정도는 엄격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형법 309조 2항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형사소송법 1에서 배웠던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309조 1항의 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축소사실로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형법 309조에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판단 방법, 그리고 이 사건 사례에서 문제된 것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재벌그룹의 콘도미니엄 사업 승인과 관련한 특혜 의혹 사건에 관하여 기자들에게 양심선언원이라는 제목 아래 감사원 국장이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 나의 감사를 이유 없이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했던 사안이었는데요. 비방의 목적이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으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그 자세한 내용은 이 강의에선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을 읽어보고 한번 소설책 읽듯이 쭉 읽어보시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도 이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판례를 공부하는 요령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런 방법에 기초해서 여러분이 한번 쭉 읽고 정리해 보시면 형법 강론 지식도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로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래에 나오는 판례는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횡령죄, 형법 강론에서 배웠던 횡령죄 성립 여부, 그리고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하였는지와 같은 사실,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가 됐던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례도 상당히 양이 긴데요. 2013년 11월 14일 선고 2013도 8121호 판결인데,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1에서 공부하시면서 역시 공부를 이미 배우셨을 텐데요. 검사가 순서를 정해서
주의적 공소 사실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비적 공소 사실을 판단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순서를 정해서 기소를 하는 방법이죠. 공소를 제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공소 사실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다루는 사건들은 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일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결론만 말씀드리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그리고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데 그와 같은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다음에 나오는 2005도 9858호 전원합체 판결은요.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는 명의자를 상대로 해서 보존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 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 사기는 법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편취를 하는 그런 범행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 기수 시기가 언제인지, 보존 등기를 말소시키는 판결이 확정된 때인지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고 형법 총론에서 배우는 누범가중의 요건으로서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변호사법 109조 2호 34조 1항 위반죄에서 언제 실행에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인지 또 몰수 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판결입니다. 주로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형법 실체법과 주로 문제가 되죠. 저희가 주로 배운 바에 의하면 판시상 쟁점 4라고 볼 수 있는 몰수 추징의 사유가 엄격한 증명이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배운 바가 있는데요. 학설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판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도 9858호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읽어보면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 등기법 130조 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니까 법원을 기망해서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소유 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고 그 경우 기수 시기는 승소 판결 확정이 된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그와 같은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상 이익을 완전히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이 반대 의견도 음미를 해 보시고요. 이 항에서는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되는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에 착수가 있으면 족하지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소송을 하면서 실행에 착수는 인정이 됐는데 기수는 확정 판결은 그 3년이 넘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3년이 넘었거나 쟁점이 그 바람에 쟁점이 되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 수임에 관해서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한 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면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데 그 경우
변호사에게 소개를 한 때 실행행위 착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몰수 대상이나 추징액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불효증 사실은 아니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해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09도 2453호 판결은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역시 형법 강론의 뇌물죄에서 다루는 부분이죠. 뇌물죄에서 받은 금액이, 수뢰액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그리고 만약에 받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와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형법 강론에 대한 복습을 겸해서 판시 사항들을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판시사항 2.1에 보시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서 범죄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판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사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판례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에 나오는 99도 1252호 판결은 교사범이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에 그 교사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또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 또 간접 증거의 증명력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진술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 전문 증거가 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도 전문 증거가 되는지, 이 부분은 각주 13에도 써놨습니다만은 전문 증거는 진술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보다 자세한 것은 전문 증거를 배울 때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인지 생각을 해본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판시사항 2.1을 보시면요,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 사실은 범죄 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교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가 되지만, 피고인이 교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의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판시사항 6에 나오는, 조금 내려가서 전문증거에 대한 개념은 전문증거를 배울 때 다시 한번 보다 확실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판시사항 8에 보시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 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하면은 정범의 범죄 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 요건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형법 총칙에서 배웠을 텐데 정범의 실행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죠.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판례에서는요, 95도 3034 판결인데요. 글자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환이 안 돼 있는데 세로 강의 안에 파란색으로 변환을 해 놓았습니다. 사기죄에서 편취할 범위
편취할 의도, 고의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실무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경우에 과연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리고 범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느 시점에요? 네, 행위 시점이겠죠. 물론 돈을 차용할 때라든지 그렇죠. 차용 당시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심리가 제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에 나가시면 돈을 빌릴 때 과연 편취의 범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가 논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판례 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지 않으면 결국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이나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 이행 과정, 피해자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때 기록형 수업을 할 때도 편취 범위를 부인하고 있을 때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통해서 편취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다퉈지는 경우를 다시 다루어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래 2003도 6056호 판결에서는요. 위에서 봤던 교사범에 대한 법리처럼 방조범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루는데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와 같은 방조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서는 방조범의 고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했던 사례인데요. 실제 우리가 형법 총론에서 배웠던 교사방조가 이와 같이 실무에서는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복잡한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내용이 상당히 긴데요. 방조범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형법 총론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외화 획득을 위해서 관세 환급 절차를 이용해서 편취를 했던 그런 사안에서 과연 관련자들의 역할이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에 대해서 대법원이 방조범의 성립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사안인데요. 비록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방조범으로서는 인정된다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정범이냐 방조범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이론상으로는 공동정범은 공모라는 주관적 요건 하에 공동가공이라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하면 공동정범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다, 용이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방조범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다루는 사건들은 이와 같이 양이 많고 복잡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첨예하게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이니까 다루어지는 사건들도 아마 만나시게 될 겁니다. 한편 그 다음에 나오는 2010도 1189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국가보안법 사건도 지금은 상당히 줄었습니다만은 국선 변호 같은 경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단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 그리고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과연 그와 같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고요. 국가보안법 7조 5항에서 이적 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남북 공동선언 실천연대의 2008년 정기대의원회 대회 자료집, 우리 민족끼리 피책자 등이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고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 규정된 이적 표현물에 관한 죄의 법적 성격, 그리고 이적 행위를 할 목적을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증명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목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검사가 증명 책임을 부담하고 그 증명 방법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실무에서는 이런 사건들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우리 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계시는 대법관 김영란 교수님이 대법관 시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도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현실적 감각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고요. 그 아래 나오는 2011도 9721호 판결은 역시 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 만약에 피고인이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경우에 그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시한 사안인데요. 판시사항 1에서 보는 것처럼 형법 총론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해서 서로 통해서 의사결합이 이루어져도 공모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역시 공모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해서 증명할 수 있다. 편취의 범위처럼 마치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의 고의나 공모관계 이런 부분들이 이와 같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 있기 때문에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아래 2009도 4949호 판결은 다시 명예훼손죄가 등장을 했는데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성립 요건이 되는 허위를 인식했는지, 그에 대해서 누가 증명해야 되는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과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설시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전부 형법 강론에서 다루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갑 회사와 을의 공유인 특허 발명에 대해서, 제가 특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특허나 지적재산권 특허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내려진 후, 여기서는 심결이라는 말을 쓰죠. 무효 심결이 내려진 후 확정되기 전에 갑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이 병이 생산 판매한 제품은 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 라는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서 적시하고, 또한 병의 거래처들의 같은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었는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효 심결이 내려지고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정이 가만히 되었겠죠. 그래서 역시 실무에 나가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것과는 달리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사사건이라 그래서 반드시 민사, 행정, 특허, 기타 상사 등등등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 관심 있는, 특히 관심 있고 기본적인 법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지식들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형사소송법 강의를 통해서는 형사증거법과 재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008도 5531호 판결에서는 음주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 음주 측정을 해서 그 결과를 얻어냈을 때 그것을 유죄 증거로 삼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서 주치 정도를 계산하는 경우에 위드마크의 공식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도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겠죠.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시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 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입으로 헹궈주고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면 또 상당한 시간을 부여를 하고 입을 헹구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산출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체중 관련 위드마크 인수를 적용한 점, 잘못 적용한 거죠, 공식을. 그런 경우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시사항 1과 2가 있는데 2를 보시면요. 범죄 구성 요소권 사실의 전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 사실에 대해서도 역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 기록형 수업, 기록형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기록형을 보면 이 위드마크 공식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또 있습니다. 3학년 때 기회가 되면 역시 이 판례와 깊은 관련이 있는 사례를 기록을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이 법조문과 지식이 다소 필요했던 그런 판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010도 14,487호 판결, 역시 뇌물수수죠. 실무에서 뇌물수수 입증하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이제는 말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자가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금품 공여자의 진술을 어떻게 요구할 것인지, 어떤 정도를 요구할 것인지, 어떤 진술이 필요한 것인지,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금품 공여자나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자의 진술이 각각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 왜곡, 착오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죠. 이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3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요. 객관적 물증 없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만을 믿어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 위법이 있다라고 파기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음미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실제로는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또 뇌물 부분에서, 뇌물 사건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뇌물 사건을 수사하기도 힘들고 또 그에 대해서 심증을 형성해서 재판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상당히 긴데요. 꼭 하나하나 이 부분을 다 읽어보시기를 원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또 소개하고 수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음미해 보기 위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여기서 끊기로 하고요. 원래 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증명의 정도에 관한 판례를 공부하는 김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거증 책임, 입증 책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